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가 윤석열 정부 100일인데요.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각계의 전문가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 100일에 대한 그런 평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실련 정책위원장 임효창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과 토론을 맡으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발제는 우리 시민사회 계의 저는 이제 보배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실련 재별개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신 박상인 교수님께서 기조발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상인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같이 함께 평가 토론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사검증 분야 토론을 맡으신 분은 지금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이시고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신 조진만 교수님이십니다. 네, 조진만 교수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부동산 도시 분야입니다. 현재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세제 개편 분야입니다.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님이신 유호림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번째는 균형발전 분야 토론인데요.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이시고 전북대 도시공학과 황지욱 교수님이십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님이십니다. 네, 각 분야를 나누어서 5개 분야로 토론을 할 예정이고요. 기조발제는 그러니까 소개해드렸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께서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상인입니다. 제가 PPT 준비한 것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요? 네, 첫 번째 그쪽에 있나요? 네. 네. 사실 윤석열 정부 100일을 즈음해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정평가가 30% 전후를 주로 나타냈고, 긍정평가가 30% 전후를 나타냈고요. 부정평가는 60에서 한 70%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이라는 특정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첫 100일 동안에 굉장히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한 3가지가 공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인사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자질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태도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부정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책에 대한 정책 비전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불만들도 이제 점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낮은 지지율, 100일 동안 지지율은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지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본인께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치기 시작하면은 지지율에 대한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낮은 지지율보다도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 반전될까라는 착각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5년 빼기 100일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비관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구체적인 이 지지율이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있으면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윤 대통령께서는 사실 정치 경험도 전무하고 검사 생활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 지금 100일 동안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혹자들은 검사가 금융수사도 하고 이런저런 수사 다 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보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죠. 개별 사건 몇 개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 복잡한 경제, 정치, 외교,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의 이해도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사실 대통령이 되셨다. 그 현실을 이제 본인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은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는 정책을 실행하면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앞으로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고 오히려 걱정되는 것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굉장히 반복하셨어요. 그 전에 공정이라든지 상식, 정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 정의, 상식 이야기는 이제 쑥 들어가고 자유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공정,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시절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법의 집행에 있어가지고 권력자, 또 가진 자, 재벌 총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집행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적어도 법의 집행, 또 법의 이 정의라는 측면에서 법의 지배 이런 것만이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던 분들도 있고요. 사실 저도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최소한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자유, 공정, 시장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정책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또 본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인지 부조화가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계속해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실망과 피로감을 더해줄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 우리 영어로 이제 리얼리티 체크라고 그러는데요.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서부터 고쳐나가야만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고 국민도 불행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100일을 즈음해서 좀 뼈를 깎는 자기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런 성찰이 없어요. 주위에 쓴소리하는 참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부꾼에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바뀔 수가 없다. 쓴소리를 널리 좀 청해서 들으셔야 된다. 좁은 인적 풀 속에 갇혀서 지금 바뀔 수 없다. 인적 청산, 전 정부의 인적 청산이 아니고요. 지금 정부의 진영을 바꾸는 인적 청산과 개편이 없이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보통 정부가 아예 못하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냥 이상하게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냥 못하고 지나가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권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이 상태로 이런 수준으로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은 5년 후에 2027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가 있을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절박함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신을 좀 차려라 라는 말씀 정말 꼭 드리고 싶고, 이것이 대통령 혼자의 나중에 역사의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5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자신의 가치와 구체적 정책의 괴리에 가장 큰 단적인 예가 이번에 재벌 총수 사면 복권시킨 겁니다. 본인이 수사를 해서 집어넣었던 재벌 총수들을 사면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법무부가 다시 검찰들 수사권을 다시 강화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하는데, 그거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검찰 때 수사해서 집어넣고 대통령 돼서 사면시켜버리고, 사면시켜줄 거 왜 수사해서 감옥에 넣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역대 보수적인 정권, 문재인 정권 할 거 없이 재벌 총수를 사면시켜주면 경제가 잘 된다고 늘 주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잘 됐어야 되죠. 그렇게 많은 총수의 일탈과 사면이 반복이 되었는데, 실증적으로 재벌 총수가 사면돼서 경제가 잘 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면에서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흔히들 말해요. 자,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투자를 정치적 사면이라는, 총수가 사면을 받는 사익을 위해서 기업이라는 공적인 기구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가 될 수 있느냐?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동기로 총수의 사익을, 총수의 안위를 위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총수가 사면이 안 돼서 투자를 못하고 있다. 그런 사정이 그렇다. 그래서 사면이 돼야 된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재벌이라는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50개, 60개에서 100몇 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가리는 그런 기업 집단 자체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수 한 명의 한테 의존을 하고 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꾸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속시키기 주기 위해서 사면이라는 보상을 하고 있다.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경제와 우리 사회를 나쁘게 하는 그런 사면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면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실증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에서 경제가 좋아진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뭐 CJ 이야기니 이런 데가 정영연에서 하는데 이미 대부분 투자 계획은 나와 있었던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이재용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두 분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 감옥 가고 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첫 번째 점이 2018년, 2017년 2월 달인데, 첫 번째 이제 그 구치소에 가서 한 1년 있었을 때입니다. 자, 이때 보십시오. 삼성전자 주가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석방이 됐죠? 2심에서 그 2심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석방이 됐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다가 주가가 등락을 계속하다가 그 대법원 확정 판결 고법에서 나서 다시 감옥에 간 시점이 2021년 1월 18일입니다. 자, 이때 보면 마치 주가가 떨어졌죠. 감옥에 가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가석방으로 풀려났어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더. 약간 반등했다 더 떨어져요.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고 없고 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상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반도체 특수에 의해서 주가가 거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요한 투자라든지 이런 결정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 있을 때 다 했어요. 하만이라는 회사 가장 큰 M&A였는데 삼성전자 감옥에 있을 때 이루어졌어요. 전혀 실증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면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전혀 실증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그 대가,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세제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제 같은 경우에도 주로 감세를 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 재벌 대기업과 부자 감세가 주요 내용입니다. 나머지 중산층들, 월급쟁이들 그냥 끼워 놓기로 조금씩 저희 모양만 갖춘 구색 맞추기만 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디어에 있는 이번에 사면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감세를 해서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어떠한 이론적인 또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게 이론적인 우리 프리딕션이고요. 실증적인 연구를 해보면은 나라나 상황에 따라서 효과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 최근에 봤을 때 세금을 깎아줘서 MB 정부 때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잘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오히려 자료로 보여주고 있죠. 자, 투자가 늘어나서 그러면 경제가 잘 되고 안 되고 해서 투자가 늘고 안 늘고 부분뿐만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과거에 우리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할 때 중화학공업의 투자를 통해서 공정혁신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늘고라는 그 패러다임에 지금 빠져 있어요. 1990년대 이후에 이른바 혁신경제, 기존의 투자를 늘려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들어와서 슈페터주의적인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서 경제를 성장시키다. 이게 혁신경제예요. 90년대 이후에 IT 산업이라든지 인터넷 산업, 바이오 산업 이런 게 혁신경제의 주요 산업들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소유럽 국가들도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30년 동안 일본, 소유럽이 미국을 굉장히 빨리 쫓아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온갖 유인을 줬어요. 보조금도 주고 경쟁정책 같은 거 강하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율을 막 늘려가지고 쫓아갔는데 90년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과 소유럽, 미국과 일본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이전하고 투자가 바뀌었느냐? 지금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1인당 GDP로 바꿔서 그렸습니다만은 참고 일을 보시면은 미국은 70년에서 2018년, 유럽은 69년에서 2019년, 일본 96년에서 2018년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은 비슷한 소득 수준에서 유럽이라든지 유럽과 미국의 투자율 차이가 없어요. 과거의 중화공업 중심의 80년대 공정혁신이 중요하고 대표 선수를 키우는 시대에는 투자율을 비슷하게 해서 따라갔어요, 유럽이.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 투자율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격차가 벌어져요. 이게 더 적나라하고 아주 드래스틱하게 나타난 경우가 일본입니다. 아시다시피 90년대 일본의 그림이 여기서 하늘색, 노란색 좌표입니다. 노란색 좌표가 재료에 있는 게 노란색 좌표 1번인데 1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지금 96년에서 2018년까지 찍힌 거예요. 잃어버린 30년이 있었던 기간이에요.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투자율이 월등하게 높았어요. 최근에는 이제 여력도 없어져서 확 떨어지고 있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투자율이 낮아서 성장을 못한 게 아니에요. 투자율이 높았는데 성장을 못했습니다. 혁신형 경제에서는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도전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 퇴출의 장벽 같은 게 없어야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 우리 정치인들은 60년대, 70년대 특히 이후 중화공업 산업에서 정부, 대기업이, 재벌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 잘못된 패러다임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가 늘지 않을지도 불확실한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고 그러고 총수일가를 사면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제가 보기엔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었던 법의 지배, 공정, 정의 다 날려버렸어요. 자, 세제 개편 우리 유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회 양극화와 부의 세습을 강화시키는 세제 개편이 될 것이다. 말씀드린 경기 활성화, 경제 활성화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감히 청년을 입에 담는다는 것이 경악스럽습니다. 청년과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의 세습을 강화시키고 계급화를 시키는 정책을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동, 인적 자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래서 인적 자본을 젊은 사람들이 인적 자본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조세 정책이 아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데 더 신경을 쓰게 만들어두는 자산소득이라든지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유인 자체가 정말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인적 자본이 축적되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오로지 이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재벌 그리고 상류층들이 부를 더 축적하고 자자손손 물려줘서 사회를 계급화시키고 기득권을 초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걸 원하면 원한다고 말을 하세요. 나는 그런 기득권 출신이고 그래서 나는 내 기득권에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에 오히려 국민에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 본인은 이것을 원하지 않고 말하는 건 반대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정책은 정반대의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정책을 대통령 귀에 넣고 대통령 귀를 잡고 있는 기재부 출신의 관료들을 모두 물갈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재정 건전성, 세금은 적게 걷고 재정 건전성 강화하겠다. 재정 준칙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지출이 기본적으로 줄은 거나 늘은 거나 다름없죠. 세금을 깎는 거나 지출을 늘리니까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메꾸느냐. 그래서 정부 지출 구조를 조정하겠다. 공격 개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정말 은행에서 현금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지출 구조 조정을 하거나 공공기업 개혁하겠다는 거는 공수표예요. 이게 대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 스탠스는 제가 보기엔 극우 포퓰리즘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본인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정반대되는 일뿐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계급화되고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민으로서 정부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라를 말아먹으면 그 대가는 국민들이 치르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더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취약계층들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산취득세라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부의 세습을 강화시키고 재벌 총수 일가들에게 가장 좋은 세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유산세라는 게 그렇죠. 그 돌아가시는 분이 각 물려주는 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유산취득세는 뭐냐면 실제로 유산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면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건데 이게 정말 유산취득세를 하려면은
돌아가신 분이 애들한테 줄 때 양도소득세를 물려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주는 사람한테서는 명예가 바뀌는 거니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받는 사람들은 공짜로 돈이 생겼으니까 유산취득세를 내는 게 정의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빼주고 유산취득세, 부동산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 팔면은 양도소득세 엄청 내야 되는데 그냥 물려줘 버리면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그리고 받는 자녀들은 n분의 1로 나눠서 유산취득세 조금 내게 해주는 거예요. 부의 양극화와 세습을 강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뭐 징벌적인 부동산 과세, 징벌적인 과세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징벌적 과세가 아니고 꼭 그 부동산 불로소득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정신을 파는 게 아니고 인적 자본, 근로를 통해서 인적 자본을 추구하는 게 더 경제적인 이익이 되도록 사회 유인 체계를 바꿔주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그것을 같이 부동산 통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게 징벌적 과세를 안 하는 것이라는 단순화되고 잘못된 그런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은 이 그 수익이 737 빌리언 정도, 그 다음에 지출이 437 빌리언 정도. 그래서 결국 한 300 빌리언 이상이 재정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줄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올리고 있어요. 미국의 페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는, 정부는 뭘 하고 있냐면은 사실상 감세를 통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한쪽은 엑셀레이터를 밟는 걸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 토탈 인베스트먼트에서 보시면은 기후 변화라든지 사회 안전망 관련된 것들 필요한 지출을 하면서 그 지출에 대한 세금을 더 거두거나, 또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드락 프라이싱 문제가 굉장히 크죠. 이 레귤레이션을 더 강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해서 수입을 마련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감세안이 메이크센스 하려면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감세가 아니고 사실은 여력이 있어서 재벌들 지금 잉여금이 얼마나 사내잉여금 쌓이고 있습니까? 사내잉여금 쌓였다고 해서 CBC 같은 거에서 돈 쓰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엊그저께인데, 지금은 다시 돈이 있어도 돈 쓰지도 않는 재벌들한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된다?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재정은 적자가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생기고 이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관료들로 경제팀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경제팀 저는 전적으로 물갈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비전도 없고 기득권에 영합하고 기득권들의 이익을 줄 생각밖에 안 하는 그런 경제팀이에요. 경제팀을 전격적으로 저는 물갈이하지 않고서는 향후 남은 5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측면에서 효과 낼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너무 좀 흥분을 해서 이 부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한 가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요. 뭐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구체화시키지 않은 정책이 바로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가 투자를 뭐 또 하겠다, 기업들 투자를 촉진하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 굉장히 친재벌적인 정책들을 펴려고 하고 있어요. 뭐 독일인 친족범위 조정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자율 규제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거 형벌 규정들 폐지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벌 규정 폐지라든지 친족범위를 조절하고 이런 거, 거기에다가 대법원에서 이번에 그 일감 몰아주기 대한항공 판례가 나왔는데, 이것들을 종합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재벌들이 사익 편취를 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조장하도록 지금 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익 편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되돌리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재벌들 사익 편취를 하는 게 자유입니까? 재벌들에게 사익 편취하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자유입니까? 중소기업들 기술 탈취당하고 소수주주들이 이익을 침탈당하는 거,
그런 걸 막아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자유겠죠. 도대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와 구체적인 정책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다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시는데, 미국에서 지금 플랫폼 사업자 규제 우리보다 훨씬 강한 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실정에 맞게 그나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거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법을 안 만들고 자율 규제하겠대요. 자율 규제가 되면은 법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살인도 자율 규제로 막자고 말하는 거하고 다름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유인책입니다. 사람들이 법이라는 유인 때문에 행위가 바뀌는 겁니다. 규제를 하는 이유도 자율 규제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유인이 충분치가 않을 때야 하는 겁니다. 법을. 지금 충분치 않아서 하려고 했던 것을 갑자기 자율 규제한다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형벌 규정들을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수일가 사익 편취가 일어났을 때 재벌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총수일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벌 조항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총수일가 사익 편취하고 문제가 생기면 계열사 돈으로 벌금만 내라는 거예요. 땅 짓고 헤엄치기죠. 잘 되면 내가 벌고 못 되면 회사 돈으로 모든 주주의 돈으로 모든 노동자의 돈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유고 무슨 시장 경제입니까? 시장 경제의 근본을 몰라요.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향후에 금산분리를 완화시키고 복수의결권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국회에서 쉽게는 통과 안 시킬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항상 개혁적인 척하죠. 이번에도 그 척이라도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중요한데 정책적인 논의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탄소 중립 25년까지, 2050년까지 그리고 2030년까지 국가온실 감축안이라는 걸 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걸 우리가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실행을 위한 주체, 조직도 없어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전, 탈원전만 내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이제 녹색 분류 체계에 놓고 에너지 믹스를 바꾸는 게 유일한 지금 나온 탄소 중립 관한 거예요. 지금 원래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한 23.9% 정도로 조금 낮추려고 했는데 이걸 한 10%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조금 넘게 해서 20에서 25%, 한 10% 오히려 낮추겠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렇게 낮추면 과연 우리가 이제 이게 에너지 믹스 정부 문정 아닌데요. 이거를 지금 재생 30.1을 한 10% 크게 맥시멈 낮추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RE100 그죠? 재생 에너지를 100% 공정에 사용하는 이런 RE100를 우리나라 내에서 한국의 대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할 수 있느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한국을 탈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 산업 구조가 지금 중화학공업 중심의 이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만 혁신도 일어나고 사실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기초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닦지 않으면 없습니다. 2027년에 가서 한 게 없다? 그러면 2030년까지 3년 남았는데 2050년 탄소 중립 물 건너가는 겁니다. 탄소 중립 안 하면 되지.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국은 과거에 미국에서 그 미드웨스트에서 중화학공업이 쇠퇴하면서 러스트 벨트라고 했죠. 우리는 러스트 벨트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린 인더스트리, 첨단 산업들은 해외로 다 나갈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청년과 미래를 생각하면 이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뭐 정치인들 중에서 나이만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분들 이야기한 걸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나이만 청년이에요. 기성 정치인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정말 청년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정말 심각하고 지금 우리가 행동을 지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그냥 당장에 돈 몇 푼 지어주는 정책 가지고 청년 정책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기성 정치권, 특히 청년 이야기 많이 했던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이 부분에서도 저는 실망스럽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과거에 미국에서 있었던 진보운동처럼 재벌개혁이라든지 탄소 중립은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향후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제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인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제. 오늘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보다 우리나라의 5년을 걱정하고 우리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과 정책의 모순, 또 자기 비판과 자기 반성, 현실 직시를 통해서 말 따로 정책 따로인 상황을 또 객관적인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인사검증 분야입니다. 조진만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진만입니다. 좋은 자리,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2년 잘 버텼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청받은 부분은, 윤석열 정부 100일에서 인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00일 지났는데요. 사실 뭐 정권 교체를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국민들한테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근데 역시 표 차이가 뭐 거의 양분되다시피 표심이 나오다 보니까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문제를 임기 초반에 국정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100일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정치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통령 지지율의 패턴하고는 굉장히 그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밀월 기간인 임기 초반에 30% 못 미치게 20%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과거에도 이제 임기 초반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 문제가 조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어느 정도 조금 나오긴 했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국민들이 봤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이 인사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뭐 일자리 복지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대북 관계 포함해서 외교 안보 뭐 통일 이런 관련한 것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은 대처가 미흡할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유독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윤석열 정부 인사라는 게 100일 동안 지금 봤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유가 뭔가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조적으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역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경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 경력이 짧으신 분이고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몸담은 시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한국 정치에 대한 뭐 불신,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 여러 가지가 표출돼서 정권은 잡았는데 문제는 국정 운영을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적인 자원들을 확보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만 복무를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접했던 인사풀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인력 충원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 출신의 이 인력이 충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역시 정치 경력 부족한 거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정당 정치 경력이 없다 보니까, 정치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인사 문제 관련해서 정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서도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 공조 속에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대통령이 정당 정치 경력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당내 내홍도 있지만 인사 문제까지 이제 오면은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윤석열 정부가 특히 그런 게, 문재인 정부는 인사 원칙이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았다면, 윤석열 정부는 인사와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절차 같은 것도 이제 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사 기준으로 능력,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사실 보면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들 지명 이후에 도덕성 문제로 낙마가 되고, 도덕성 문제보다는 능력, 전문성이 중요해서 인사를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일부 장관들 같은 경우에 임명 이후에, 그 도덕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능한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이건 본인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주장이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공감하기 어렵고, 대통령실에서 사전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회의감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여론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항상 인사청문회 제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인사 문제를 앞으로라도 어떻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인사청문 제도가 있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국회가 잘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대통령이 사전검증 잘하고 고위공직자들 잘 발굴해가지고 지명하면 되고, 국회가 실질적으로 견제균형 정파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견제균형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면 되고 준수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검증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야당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거나 없으면 더 좋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가 정파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고위공직자들 보고서 채택 안 하고 그러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강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이, 인사청문 권한을 갖고 있는 상원이 그냥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인준 거부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알아서 대통령이 처리해라, 괜히 창피당하지 말고. 그래서 논의를 안 하면 궁극적으로 지명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한국에 있어서의 인사청문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견제균형이라는 인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 초반에 이런 문제를 원칙적으로 정치학자들이 얘기하고 대통령제 제도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꼼수 비슷하게 이제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라든지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단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적인 부분에 비하면은 연속성도 없을 것 같고, 제도화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된다고 좋다라고 보여지지도 않는 측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적 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산하의 집단적인 위원회에다가 넘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인사청문회, 인사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건데 인사권자로서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자는 인사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오롯이 인사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도들은 고위공직자 인사 관련해서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인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추천이 안 됐거나 아니면 순위상에서 낮아지거나 뭐 무슨 이유로 하더라도 뭐 의견서 보니까 부정적이거나 그러면은 수용하지 않고 그러면 공전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뭐 이전에 나와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선출하고 지명한 구인의 위원들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뭐 상징적으로 고위공직자들 장관까지 해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고위공직 군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과연 뭐 얼마나 충실하게 인사검증을 할지 이런 구성에서 그다음에 사실 대통령실이나 그다음에 국회 차원의 인사검증보다 이런 제도들이 법무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더 우수하고 효력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그 관련한 제도 개선에서도 토론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제도들을 만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인사검증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하위법들을 고쳐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사검증 자료라든지 뭐해서 관련 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노력이라든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꼼수이거나 준비도 안 돼 있거나 대통령의 책임, 국회와 대통령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상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뭘 해야 되겠느냐?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일단 대통령 사전검증 시스템 잘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1차적인데 사전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전검증 대통령실에서 하는 사전검증 내용 국회가 요구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한국도 대통령실에서 사전검증을 어떻게 한 건지에 대한 이 자료 제출 받을 수 있는 권한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 건지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이 사전검증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건지 책임 소재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책임성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명성과 책임성 이 부분을 인사와 관련해서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검증 인사청문 기간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 사람 빨리빨리 뭔가 효율성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 절차에 대한 이런 시간,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 리더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 부처가 장관 없다고 정부 부처가 안 돌아가느냐? 안 그렇습니다. 아까 이재용 부회장 없다고 삼성이 안 돌아가냐?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국가나 정부나 부처나 기업이 운영되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관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그 부처의 일이라는 것들은 돌아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행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이 기관장을 통해서 관철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잘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들도 좀 늘려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뭐, 대행체제 그런 거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이게 꼼수를 자꾸 부리는데, 정책 검증하고 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뭐, 이원화 시키면 좀 낫지 않겠냐. 그러면 고위공직자 하려는 사람들 좀 생길 것 같다. 어쨌거나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고위공직자 되면 안 되는 게 인사청문회 기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인사검증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언론이나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비공개한 내용이 공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도 안 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좀 편하게 인사를 하려는 부분이지 전공법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 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사 원칙. 그러니까 이건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원칙을 갖고 대통령이 어느 정권이든 향후라도 국회하고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인사 배제 원칙을 합의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정도 이런 원칙에서 이런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회에서도 비판을 하지만 수용해주는 인준해주는 부분으로 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지키지 못하면서 괜히 도덕성만 앞세워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도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고도성장기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절에 살았던 분들이 그렇게 보통적으로 살았다, 시민적으로 살았다 그래도 지금의 시대에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로 갖다 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 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지금 뭐 궁극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획기적으로 고위공직자군의 세대 교체 완전히 지금 뭐 90년대, 70년대, 90년대 그 정도까지 이제 얘기가 오는데 확실하게 벗어나기 전까지는 조금 인사 원칙에 대해서 좀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죠. 합의만 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파기하는 게 굉장히 저기한데 대통령이 암만 필요하고 등용하고 싶어도 그 인사 배제 원칙에 있는 인사들은 철저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참모들이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야 도덕성이 없고 고위공직자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괜히 권력을 갖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망신당하는 일이 없다. 그래야 국민들이 실망을 덜 하고 리더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인사라는 게 마찬가지지만 리더가 끊임없이 발굴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항상 시간 나면은 젊은 사람들 만나서 이 국회의원 이 공천이라든지 출마 정치 시키려고 그랬고 본인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진용 인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이 다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면서 검증을 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정당이 정치적인 충원 기능을 하는 정당들이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당들이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이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투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충원이라든지 하부부터 고위까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서 어느 정부가 출범하든 새로운 정부 출범했을 때 아니면은 이 내각 장관 인선하거나 그럴 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진만 교수님께서 인사 부분의 어떤 문제점과 함께 개선 방안도 네 가지로 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님께서 부동산 도시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훈입니다. 저는 총론 부분을 우리 박상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면 저는 강론으로서 이제 부동산 도시, 특히나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서 제대로 말은 천천히 하겠습니다만 분량은 지금 보이는 화면 중에서 일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30평, 서울의 30평 평균의 주택 가격이 6억이었던 것이 정권 말기에 12억, 2배로 뛰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통상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 1년 동안 벌어진 소득을 쓰지 않고 30년 이상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는, 평균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상당 부분 윤석열 정부를 탄생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부당 정책이 이제 100일을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초점에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약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대선 과정에서는 각자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그게 구체화되는 게 7월에 나타난 120대 국정과제입니다. 제가 발표한 자료는 21페이지 지금 슬라이드 보고 계시는데요. 그 국정과제를 보시면 거기에 국정목표 1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당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과제를 들여다보면 이제 국토부, 그다음에 기재부, 금융위 등 부서와 관련해서는 단지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다양한 정책이 종합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확대, 그다음에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8월 16일 날 실제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원희룡 장관이 발표를 했고요.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지금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 평가의 자리가 이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8월 16일 날 국정과제에 있던 것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제 도시공급 확대라든가 22페이지 보시면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그리고 공급십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그다음에 주택 품질 제고 등 5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느 정부든지 간에 지금 말씀드렸던 국정과제의 전체적인 네이밍이라든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는 정책 자체가 어떠다 평가하기 쉽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부동산 문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정책과 비교해 봤을 때 5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은 이 평가 관련해서도 100일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8월 16일 날 발표된 것도 상당히 부동산을 통해서 신도시 일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발했던 사람들 경우에는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한 데도 있고 방향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 문제의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이러한 것을 깨트리는데 충분한 정책인가?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우는 공급 확대에서 정책 기조가 바뀐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많은 대책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려고 했으나 그 부분이 그 결과는 그 달성을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말했던 이제 공급 확대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경제적인 논리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일어나서 가격이 오른다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지금 8월 16일 부산 대책의 경우에는 공약 단계에서 말했던 250만 호보다 5년 동안 20만 호가 더 늘어난 270만 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의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걸 명확히 밝혔고요. 이제 다만 우려되는 건 민간의 역할 증대입니다. 사실 LH의 개혁 부분을 우리 경실련은 꾸준히 주장을 했었는데요.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알아서 본인들이 하는 그러한 부동산 관련된 활동을 하기 마련인데 아예 민간의 역할을 축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가는 우려쓰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더구나 이제 규제 완화나 세제 완화 등을 보여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를 하면 이익을 얻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좀 달라졌다는 것을 보이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요. 공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종전에 부동산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됐는데 257만 호에서 270만 호 정도로 앞에 정부하고 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징을 보면 비수도권은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8개 도의 경우에는 더 줄어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국민들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좀 넓고 그리고 서울 중심에 각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무가 정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좋은 데 살고 싶고 그다음에 비싼 데 살고 싶고 하죠. 근데 여기의 경우에는 서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맞추는 그런 정책이 됐습니다. 이제 그게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긴 할 텐데요. 24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부분이어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인용을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사 등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가 가져올 폐단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분명히 앞에서 말했던 수요 억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공급 확대에 너무 방점을 지다 보면 그것도 민간 중심으로 공급 확대하는 경우에 그래야 실행 가능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페이지 넘어와서 두 번째 보십니다. 그러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장치가 충분한가? 기본적인 경실련은 89년도에 만들어졌을 당시에 88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급등하게 된 부동산의 문제에서 경실련이 탄생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그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만 부동산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뛰어드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급등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또 규제를 강하게 했다가 풀어주는 과정에서 부패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풀어줄 규제와 그리고 지켜야 될 규제 부분을 잘 선별하는 게 그 정권의 실력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헌법상 사회재산권 침해까지는 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장치는 있어야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 하는 그러한 종전의 그러한 신화 또는 환상 자체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담금을 완화하겠다. 이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물론 워딩 자체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을 환수하겠다. 대신에 사업 자체를 제한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앞부분에 방점이 있으면 좋은데 후자 쪽이 방점이 주어진다면 이거는 결국 부동산 공급의 확대는 결국 수요 억제가 아니라 수요를 확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항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장치는 과도한 사회재산권 침해까지는 그 부분은 조정할 필요할 수 있지만 완화가 결국에 말씀드린 대로 불로소득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은 우려스럽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진심인가? 이 정부는 이 앞에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과연 문재인 정부가 강화된 수요 억제책들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되고 있는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목표가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박상현 교수님도 총론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목표가 뭐냐.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던 서울만 집중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12억을 올랐던 2배 떨어뜨린 걸 6억으로 떨어뜨리겠다. 물론 그래프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현 정부에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그래프를 보시면 한 번 오른 부동산 가격은 물론 여기는 전국적인 게 아니고 단독까지 포함한 것이 아닌 서울과 그다음에 서울의 아파트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전국적인 상황 그리고 단독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비교해보면 그래프가 좀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서울 아파트를 보면 그래프가 보시면 문제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금리에 따라서 지금 주춤하고 있고요. 특히나 어느 정부이든 간에 5월 달에 정부가 만들어지고 한 3개월 지나서 100일 정도 되면 좋은 정책은 서로 나눠 갖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 정부가 이제 효과 나타났다 이야기도 하고 또는 현 정부의 경우는 드디어 우리 정책이 효과 있다라고 하는 경계선이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이 돼야만 정확하게 성과와 평가가 바뀌면 합니다만 지금 이 주춤한 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던 여기에 부동산 가격을 얼만큼 어떻게 하겠다. 이 목표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실력입니다. 아무런 미사 여구를 구사하더라도 결국 5년 지나서 이 10억 되는 게 더 오르거나 현상 유지, 우리가 바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도 7월 달에 발표하는 마찬가지로 집값은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26페이지 네 번째인데 시민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앞에 정부는 다주택자의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또 시민단체의 경우는 무주택자 관심 영역 바뀔 수 있는 계속해서 그걸 들여다보자는 걸 주장하는데요. 자, 무주택자를 비롯한 주관적인 도움이 될 거냐? 그리고 8월 16일 부산 대책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이게 주거 사다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27페이지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이야기할 때 보면 너무 비판만 하지 않고 잘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도약기라고 하는 무주택자가 집 갖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갖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프로그램도 뜯어보면 집을 가져야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결국 집을 꼭 가져야 되느냐. 주거 할 수 있으면 그러한 무주택자가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돈을 모아서 빚을 얻어서 집을 살 사람과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주거를 안정하는 쪽에 초점할 수 있는데 이게 마치 꼭 집을 가져가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지하 고시원 부분에 그 재취약 주택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거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당히 인기를 얻었을 때 그 당시에 반지하에 대한 기생충의 배경이 됐던 게 반지하 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현안파라든가 대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 실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거복지망을 강화한다는 거를 짚었다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실행해서 보여주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7페이지에 다섯 번째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은 현재 답보 상태인 거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27페이지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8페이지 6가지 정도 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적어도 부산정책에서 공공의 역할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민간은 어떤 식으로든 잘 뚫고서 해나갈 거기 때문에 결국 공공이라는 부분이 LH의 개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번다. 이걸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장치는 적정하게 해야 된다. 물론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금화 없는 사람들의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장치는 필요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 환수장치는 안정적으로 계속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규제 완화, 신중하라. 네 번째 꼭 재개발 재건축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리몰딩이라든가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집이 낡으면 그걸 싹 갈고 새롭게 짓는 걸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주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부동산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의 서울의 문제가 우리 부동산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위에 수도권 위에 다음 토론자도 있긴 하시지만 지방에 대한 그래야만 제한된 여러 가지 그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서울의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 게 아니라 지방에 대한 고려. 이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0일이고 이 정책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 한 6가지 정도 고려를 해서 이 5년 끝났을 때 앞에서 보여드렸던 6억이 15억 되는 그런 부분이 그래프가 확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 고통받지 않는 부동산 가격 부분을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도시 부분에 대해서 역시 문제점과 함께 그 정책 대안까지 6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2분 토론 들었는데 대략 한 15분 전후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분의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토론문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분석과 대안이 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대략 한 10분 전으로 토론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세제 개편 분야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남대 유호림입니다. 앞서 경제정책 관련 토론에서 이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게 거시정책에 맞춰서 개편이 되는 그런 좀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부 겹치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이 사실상, 재벌 대기업,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대추구자, 이들에 대한 각종 경제 규제를 완화하고 그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조세 부담도 덜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큰 컨셉을 잡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뒤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3가지 거짓말이라는 타이틀을 잡았거든요. 왜냐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 성장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이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인세율, 최고 법인세율 인하, MB 정부 때 했던 거죠. 그때 경제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정부에 있는 정치인이든 아니면 관료 집단이든 MB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핵심 멤버로 다 들어와 있죠. 그러면 10년 전에 실패한 거를 이미 수치로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다시 민간 경제를 활성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러니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한 세금을 다 깎아주자. 이건 거짓말인 거죠. 만약에 이 정부가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짓을 2번이나 하는 바보들이라는 얘기고, 알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나쁜 조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기조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대로 5년 가면 아마 양극화가 매우 심각해질 거고요. 재정 상태는 말할 수 없이 나빠질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총평으로는 비용의 사유화와 이익의 사유화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엊그제 마침 기재부가 유휴자산 매각하겠다 그랬죠. 강남에 있는 알짜배기 건물을 다 팔아치우겠다. 그게 유휴자산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자산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기재부에서 캠코에 위탁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 개발비는 그럼 국가가 됐다는 거죠. 그 국가가 돼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알짜 자산을 만들어놨더니 그거를 시장에 민영하게 팔겠다는 거죠. 이익은 시장에 주고 비용은 국가가 되겠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 정부가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가져간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법인세를 최고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한 4조 1천억 정도 감세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전년도 최고 법인세를 적용받았던 기업들이 103개 정도 되는데 작년에 한 4조 1천억 정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법인세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명목세율을 25에서 22% 낮춰주면 그만큼 늘어난 이익에 대해서 계속 세금이 더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순액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누적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순액 기준으로 4조 1천억 해갖고 5년 동안 대략 한 20조 정도. 근데 이거를 누적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경제정책에서도 꼼수가 있었는데 조세정책에도 꼼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해가지고 1년에 4조 1천억 정도 감세된다 그러는데, 숨어있는 게 뭐냐면 국내외 자회사들이 모기업에 주고 있는 배당금에 대한 입금불산입이라는 건데, 용어가 어렵죠. 입금불산입이 뭐냐면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자회사들의 배당금에 대해서 모회사에 주는 배당을 입금불산입하겠다. 자, 모회사는 재벌그룹의 핵심 기업들이죠. 그 핵심 기업들은 재벌 일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벌들뿐만이 아니라 재벌 일가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국외에 유보되어 있는 국외 자회사들이 유보되어 있는 법인세 배당 가능한 이익이 대략 100조 정도라고 기재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100조 정도를 만약에 국내 전액 배당한다 5년 동안 그런 옛날에 10% 최고 법인세율 적용받는 걸 가정을 하면 100조에 대해서 한 뭐 22%, 25%, 25조 세금 걷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국내 과세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100조를 다 배당할 리는 없지만 어쨌거나 대략 계산해 봤을 때 국내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그리고 국외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이런 것들을 합치면 국내의 그 재벌 기업들이 유보하고 있는 이익이 대략 1000조라고 얘기하니까 1000조에 대해서 10분의 1인 100조만 배당을 해도 이거 세금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100조 배당을 했다 국내에서 그럼 100조에 대해서 25% 25조 빠지죠. 그리고 해외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100조의 유보 이익을 국내에 배당했다. 국내 세금 안 냅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옛날에 25%로 과세했던 것들이죠. 그러면 25조에서 50조가 더 빠집니다. 이건 아예 과세소득으로 잡지도 않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이익을 국내 핵심 지주회사 또는 핵심 지배회사, 재벌기업들의 핵심 지배회사나 그 지배를 하고 있는 지주회사들한테 몰아주겠다는 거고 그걸 보유하고 있는 재벌 일가들은 그냥 앉아서 떼돈 버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용은 철저히 사회화하면서 다시 말해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사실상 재벌 일가들에게 몰아준다. 이런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거 그냥 기재부 발표대로 순액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4조씩 25% 22% 인하한 거 이게 5년 동안 대략 그 대기업하고 중견기업들 뭐 가업 상속까지 합쳐서 대략 5년 동안 40조 정도 감소된다고 가정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입금 산입도 대략 한 40조라고 가정을 하면 80조를 깎아주는 셈이거든요. 이 80조가 얼마큼의 규모냐? 2020년 기준 1870만의 근로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44조입니다. 그 2배를 재벌 일가들한테 빼주겠다. 이 얘기인 거죠. 사회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다 사회에 환원해라. 이건 사회주의 국가나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870만 명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의 2배가량에 해당되는 그런 재벌 일가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굉장히 나쁜 정책이죠. 그러면 그만큼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조달할까요? 결국에는 근로소득세에 건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마 부가시세까지도 인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맞지 않는 것이 만약에 우리 경제가 그리고 글로벌 경제, 글로벌 정치 경제 동향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뭐 얼마든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낙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 더하기 지정학적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벌어지고 있죠. 미중 패권 갈등에서 향후 20-30년 동안은 아마 정부의 역할이 없으면 민간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뭐 바이든이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들 보면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컨대 만약에 정말 이 반도체가 치포가 실현화 된다 그러면은 현실화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결국에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이거 하지 않겠다.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럼 정부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고 확보한 세수를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일으켜야 되고 글로벌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거시정책 방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세금도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계속 깎아주기만 하겠다. 굉장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 재밌는 거는 뭐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쁘고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국가가 해야 될 글로벌 동향이 나빠졌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없다 그래놓고 재벌들 세금은 빼주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안 할 수 없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법인세율 인하가 글로벌 스탠다드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그냥 표를 바로 보시면 31페이지 표를 보시면 제가 OECD 회원국하고 G7이라고 하는 기재부에서 자꾸 대고 있는 법인세율,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을 다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걸 보시면 G7 회원국 중에 우리보다 그 법인세율이 유효 법인세율이든 명목 법인세율이든 G7 기준으로 보면 유효세율이 낮은 나라는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영국 정도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글로벌 조세 경쟁이 벌어져서 법인세율을 끝없이 인하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효세율이 낮아진 거고요. 그 외에 OECD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OECD 회원국들 명단 제가 다 뽑아놓은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 GDP 규모를 놓고 비슷한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헝가리 같은 나라하고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비교하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OECD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GDP와 유사한 나라들 보면 그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명목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는 호주, 캐나다, 스페인, 영국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보다 높아요.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될 나라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헝가리, 그리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기타 등등 우리나라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나라들이 OECD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하고 다 합쳐갖고 평균 내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죠. 우리가 높아 보이는데 사실 이런 나라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더군다나 유럽이라고 하는 큰 대륙에 이 통합되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고요. 그럼 우리나라하고 일본,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하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느냐?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실은 우리 경제권 안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는 이번 정부에서 이걸 모른다. 모를 리가 없죠. 모른다고 한다면 실력이 없는 거고 알면서 이랬다고 한다면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특히나 엊그제 바이든 정부에서 증세안 통과됐죠. 영국도 내년부터 증세하기로 했죠.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이 코로나 사태와 이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더 확보할 것인가 증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 이대로 몇 년 더 지나면 세수는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그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서민들 대상으로 증세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책 기조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제가 이걸 인디언 기후제라고 아주 좀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마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이 정책의 어떤 성과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1986년도에 미국이 세제 대개혁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법인세, 소득세를 전체를 다 인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되죠.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이걸 감세를 해줘야 낙수 효과가 나오느냐? 언젠간 나오겠죠. 그죠? 예. 근데 그걸 자꾸 논리로 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과거 MB 정부에서 낙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책을 했던 정치인들 그리고 관료들이 지금 그대로 다 올라와 있는데 이걸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는 건 글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익을 몰아줄까 하는 그 관점에서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86년도에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감세를 했던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사실은 2차 대전 때 슈퍼리치세를 도입했을 때 최고 세율이 97%였어요. 전쟁 때문에. 근데 그 법인세율이 70년대까지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60%, 70%까지. 그러니 이제 경제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그런 조세 정책이다 해가지고 그 반동으로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한 건데 그 당시에 미국의 경제 성장했던 시기, 미국의 국력을 감안했을 때 그때 이렇게 감세를 했던 것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거랑 우리가 했던 거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경제는 골디락스 경제라 그래서 감세를 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정치 경제 체제가 미국 중심으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겠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이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 개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핵심적인 거 두 개만 말씀드리면 부동산 세제 이거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근데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특히 종부세를 무력화시켜놨는데 종부세는 애초부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 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가액 기준에서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을 해버리니까 중저가의 지방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 채, 네 채, 다섯 채 종부세
과세 범위 내에서 몇 채를 가져도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임대사업 열심히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혁신경제를 추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다. 이 지대추구자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조세 우대를 주고 있으면서 혁신경제를 추동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앞뒤감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건 양극화를 완전히 엄청나게 심각하게 만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개편안이냐면 34페이지 다를 보시면 1997년도에 가업상속공제조 들어왔거든요. 그때 공제 한도액이 1억이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35년 지나고 지금 이번에 1,000억까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세제사에 35년 만에 공제 한도 1,000배 올려준 적 없습니다. 왜 이들한테만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양극화만 더 심화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똑같이 1억 원으로 들어왔다 점점 올라가서 작년에 100억까지 한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번에 10배로 올려줍니다. 이유가 뭐냐 하고 그 기재부 발표 워딩을 보니까 가업 상속 공제와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공제 금액을 1년 만에 10배로 올려줘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세 보시면 1997년도에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 원이었거든요. 2008년도 10년 만에 50만 원 올려가지고 150만 원 됐고요. 지금까지 15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해도 자산이 축적되지 않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증세를 자가마치 35년 동안 해왔다. 그러면서 그 부족한 세수는 이런 재벌 대기업들 또는 지대추구자들한테서 보충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상태로 한 세대 더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기회균등이라고 헌법 가치는 붕괴될 것이 너무나 뻔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는 해소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서민들 근로소득세 깎아준 거 총액 계산해 보니까 1인당 감세형 12만 6천 원입니다. 1년에. 한 사람당 한 달에 10,000원 깎아주는 꼴인데 이걸 가지고 서민들에게 감세했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벌써 제 발언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보시면 이중과세 조정인가 재벌일가 대한 이익 몰아주기인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그 규정들인데 국내외 자회사들이 모회사에게 주는 배당금을 그 모회사의 법인세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빠지는지는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엊그제 공정거래법 사실 8월 4일인가요? 공정거래법 개편 나오면서 특수관계자 범위 다 축소시켰죠. 근데 이게 뭐냐면 특수관계자 범위에 들어가면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법인세법에 순환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해당이 되면 조세특례를 주지 않거나 또는 세법상 페널티를 주는 규정인데 이 범위를 확 좁혔다는 거죠. 그 말은 단순히 재벌들에게 세금만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몰아줄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37페이지에 다의 1번을 보시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이 굉장히 완화됐거든요. 수출과 관련된 건 증여의제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국내외 자회사 입금불산익과 배당금 입금불산익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엄청나게 쌓아놓습니다. 그거를 국내 배당으로 주면 법인세를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범위는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국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좁혀놨어요. 재벌 일가를 위해서 이런 그 정교한 조세 감면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정경련에서 이걸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교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세제 개편을 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기업 경쟁력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미국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엄청나게 감세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배터리 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다 미국으로 들어서 투자해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양적 완화는 자꾸 떠올리는데 법인세 엄청나게 깎았습니다. 법인세 깎아주고 투자를 유치하겠다. 투자 안 됐죠. 아베노믹스 10년 후에 남은 거 일본은 껍데기밖에 안 남았죠, 나라가.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베노믹스 법인세 깎아준 얘기는 국내에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법인세 감면하면서 발생한 세수 결손을 어떻게 떼었느냐. 소득세 증세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원래 세율 5%였거든요. 그거를 10% 2배로 올려놨습니다. 내수 박살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리고 근로소득자들. 일본의 일반 서민들이겠죠. 그 서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일본 경제가 점차 더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얘기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경제 또는 글로벌 정치 동향으로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재정과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의 역할은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수입을 안정화해야 될 시기인데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법인세죠 대부분,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재벌 기업과 부동산 투기꾼들, 이 지대추구들에게 깎아주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잘 작동해서 결국에는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법인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감면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결국에는 재벌의 일가와 재벌 기업들에게 원포인트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이 상태로 몇 년 더 간다면 앞서 기조 발표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재정 상황은 나빠질 것이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지속 성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들에게 어떻게 증세할 것인가, 향후 이 정부가 어떻게 서민 증세를 단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예상컨대 부가가치세 문제를 결국 들고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도 2년 후 있을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증세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호림 교수님께서 세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1,870만 명의 근로자 세금의 2배가 되는 그런 재벌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그런 세제 개편의 어떤 결과, 그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앞으로 향후 우려되는 지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토론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전북대학교 황지욱 교수님께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 10분 정도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토론의 제목으로 공약을 기반으로라는 말을 좀 적어봤었는데요. 아까 박상인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면서 한쪽에서는 엑셀레이터를 밟고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난 대선에서 보았던 국민의힘 도시, 부동산, 균형 발전 이 분야의 대선 공약을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충돌하고 있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느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시한 이 제목조차도 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죄송스러운 생각까지 듭니다. 하여튼간 각설하고요. 엊그제 한겨레 박찬수 기자가 쓴 윤석열의 100일, 트럼프의 100일, 닮아도 너무 닮았다라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 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야기를 소환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루즈벨트의 100일은 뉴딜 정책의 기초가 되는 73건의 법률을 통과시켰고 실업자 구제기구를 설립했고 뉴딜의 상징과 같은 테네시강 개발사업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제가 느끼기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은 그 당시 왜 만들었던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단순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냐 아니면 상대방이 공약을 만들었으니까 나도 따라서 만들었냐 이런 생각만 하게 만든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공약은 사실 공적 약속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정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내놓은 약속인데 그래서 취임 100일
될 때는 그 약속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그 로드맵을 가지고 실천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국민들이 기다려준 시간인데 8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취임 당시에 내세웠던 균형 발전과 지방화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아예 퇴색을 넘어서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뭐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반도체를 앞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에서 보면 갈등과 경쟁만이 다시 심화되고 지방은 찬밥인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이 반도체를 놓고 보는데요. 지방대학의 경우는 반도체 학과를 만들 기회조차도 박탈당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된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생존을 평가할 때 이 지방의 거점 대학들이 있는 것, 이것은 지방 생존의 지표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 거점 대학이 있는 중규모 도시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도시 규모를 유지하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학과 사태를 보면 지방은 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윤석열 정부 100일에서 기대했던 균형 발전은 빛 좋은 개살구짝이 난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다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기사에서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한국민연대 등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 수도권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지역은 위기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나 기관이 저와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독 집권하고 있는 권력기관만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닌가. 이들이 내세우는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르면 그게 맞지 않나라고도 보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념적 성향 아니면 이익만 창출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건설과 관련해서도 아까 박훈 교수님께서 270만 호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250만 호라고 썼던 걸 좀 수정할까 합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수도권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3기 신도시들 건설하는 것에 강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비판을 내세웠었습니다.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면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발상의 전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이런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어디에 위치하는 거냐면 일자리가 있는 근처에 주택이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이걸 저희가 도시계획에서는 직주 근접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이 있는 곳 근처에 주택이 존재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직장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수도권에다 더 많은 주택을 짓겠다 이런 논리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가 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외쳤지만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엊그젠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얼마나 지방을 가보았는가요? 라고 하는데 그 방송에서는 영남 쪽만 거의 집중적으로 몇 차례 갔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정책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100일 만에 그것이 나왔던 건데 앞으로도 아마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도시재생이 북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정부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국토부는 미리 과감한 축소를 공표해 왔고 반면에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이런 것만 계속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빗장 풀기가 임기 초반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조금 더 넓어진, 말하자면 수도권과 일일생활권에 있는 춘천, 원주, 천안 등이 영향권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이것이 불균형을 훨씬 더 고착화시킬 거고 최소한 국토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빗장 해제, 요거에 대한 반대급부 정책으로 지역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정도가 높은 그런 파격적인 제도적 장치와 혜택이 없는 이상 아마 어떤 기업도 이 제도권의 보호를 받는 규제 완화 지역에서만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다른 곳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 발전을 기대하는 지방에는 녹록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다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가지 좀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음 달쯤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만 성찬일지 아니면 정말 수도권의 반도체 학과 만드는 것을 능가하는 실현 가능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제도를 내놓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아마 균형 발전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빗장 풀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 나오리라고는 절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황지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의 성찬이 아니고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마지막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토론이 되겠습니다. 복지 분야 토론입니다. 정창률 당국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한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일 어제 이제 대통령의 회견을 보면서 저는 원래 100일이면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는 대부분 나는 이렇게 다 이루었다 라는 뉘앙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토론 요청을 받고는 별로 내용이 없는데 굳이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기시감 같은 건데 약간 이제 아까 MB 정부와의 유사성 얘기 많이 했었지만 MB 정부를 나중에 평가할 때 많이 나왔던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게 정권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회자됐었던 건데 어떤 민주당 정부는 어떤 문제가 일으키면 좀 쟤네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보수 정부는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떤 꿍꿍이가 있지
어떤 이권과 연결돼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다른 교수님들도 말씀하신 것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아까 무슨 뭐 강남의 땅 같은 거 뭐 매각하겠다 이런 것들도 박근혜 정부 때 유사한 사례를 보니까 기재부 출신이 만든 회사가 그걸 사고 그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사회이사로 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은 보건은 약간 다릅니다만 보건은 굉장히 이권이 크죠. 반면에 복지는 이제 별로 이제 기득권이 땡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별로 공약이라고 할 것도 별로 사실은 특별하게 관심 바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120대 국정과제를 봤는데,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으면서도 대부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초긍정 마인드로 보면, 이렇게 정책적 연속성을 중시하다니,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별로 좀 무관심의 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 정책이라는 게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보수 정부라고 해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복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꾼 건 굉장히 큰 변화였었고, 기초연금 2배 인상 이런 거 굉장히 큰 어떤 자신의 복지 철학이 반영된 공약이었는데, 과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면이 있나라고 봤을 때는 도저히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총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 어제 회견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연금 개혁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잘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데, 이게 뭐 얼마 전에 공적연금위원회를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거의 사실상 공약을 폐기하는 수순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게 그 정권 초기에 힘을 받으려면 원래 공약대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꾸려도 이 복잡한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 문제, 이 서구 국가들이 연금 개혁을 잘 못해서 정권도 바뀐다고 하고 이런데도 사실은 그들 국가에서는 노후소득이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득 부족 문제가 노인들한테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난이도가 높은 정책인데도 이것을 이제 책임감 있게 정부가 처리할 의지가 별로 없구나. 물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에 공무원 연금 때도 국회 특위를 결성해서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사실은 굉장히 공무원을 굉장히 적폐를 규정하고 공무원 연금을 까기 쉬운 개혁이지만, 국민연금, 이 기초연금은 훨씬 더 복잡한 공약인데, 그런 것들을 도대체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기재부가 지금 뭐 연금 보건과를 지금 또 만들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이 기재부가 연금 정책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이제 IMF 때 뺏겼던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거든요. 복지부에다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노후소득 보장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기금을 둘러싼 권력 싸움으로 이걸 보고 있고, 이권으로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금 개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이라는 게 뭐 국민 기초 퇴직연금 다 연금 제도뿐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입직 연령, 정년 연장, 저출산, 근로 형태,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능력과 정치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기재부의 어떤 이 복지 정책에 대한 개입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며칠 전에 나타난 건데, 지금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빈곤선을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기재부가 계속 임의로 지금 여기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거를 그냥 원안대로 넘어가긴 했지만, 기재부가 아예 그걸 중위소득
기준 자체를 국가가 개입해서 이걸 고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개입하지 말려고 옛날에 최저생계비 방식에서 중위소득으로 객관화하라고 바꿨는데 이것을 다시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이 기재부의 논리 이런 것들이 그 재정 논리가 복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뭐 재정 그 세금 얘기 이제 많이 하셨지만 이제 세금으로 인한 양극화 그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이제 재정에 대한 이렇게 뭐 재정 준칙, 뭐 재정 안정,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원래 예상돼 있었던 그런 복지 정책에 대한 수정, 축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이제 보건 쪽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의료 산업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보건 복지의 사실은 원 타겟이 이제 의료 민영화였죠. 근데 그게 워낙 세게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못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의료 정보를 어떤 병원들과 공유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보험사들이 충분히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그런 어떤 정보 공개 이런 걸 통해서 의료 데이터들을 보험사나 이런 쪽으로 이제 빼돌릴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제가 계속 듣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복지 지출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3년만 지나면 거의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이 정부에서의 어떤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복지 정책, 양극화,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굉장히 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창률 교수님께서 복지 분야 토론했는데요. 의료산업화 우려, 기재부 논리로 복지 정책이 좌지우지될 우려, 뭐 이런 우려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상당히 아이러니하면서 좀 무서운 코멘트가 그동안의 복지 정책이 의미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코멘트할 게 없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상당히 좀 크게 와닿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장관이 아직 임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를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최장기간 장관 임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박상현 교수님 발표 그리고 5분의 토론을 다 들었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도 했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상현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발제와 토론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향후 5년을 걱정하는, 그리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시민사회의 건강한 문제 제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 제시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경실련은 실사구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실용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또 건강한 문제 제기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